안녕하세요. 경험생활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 870강, 그죠?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 11편이거든요. 1편부터 10편, 또 11편, 12편, 13편, 14편 꼭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의칙 위반과 유치권, 채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 그 다음에 유치권의 감액 청구, 그 다음에 일괄 경매와 유치권,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 이것 중에서 몇 개는 뭐 전 시간에 또 기존 강의에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860강에서 870강 사이에서 다 했던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한 3개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교재는 198만원이고, 9월부터는, 아시죠? 제가 항상, 아이고, 2088만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고, 이런, 20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220만원 될 때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이에요. 매달.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십시오. 그러니까 9월달 208, 10월달에 218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8월달은 198만원, 현재 198만원이에요. 휴대폰 번호 여기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 뭐 심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오르면 더 싸게, 오르면 오를수록 더 싸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더 싸게 사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도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60강부터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여러분. 860강부터 제 강의 지금 유치권에 대해 제가 특강을 하고 있는 건데, 요 860강부터 쭉 이제 870강 앞으로 875강까지 할 거예요. 요 강의 반드시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유치권 선수 될 수 있어요. 자, 870강하고 871강은 같이 할 거예요. 원래는 따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내용이 좀 짧다 보니까 한 3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 11편, 12편 같이 할 거고, 일괄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불성립, 유치권 성립,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들, 그 다음에 신의축 위반, 요것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신의축 위반과 불가분성, 그 다음에 감액 청구, 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괄 경매에서 법정이상권 불성립, 유치권 성립, 요건 저번 시간에 869강에서 해드렸고요. 요것은 해드렸으니까 크게 뭐 문제만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제 항상 또 내겠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요즘 개야수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실력이 된 분이라든가 제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일괄 경매에서, 그러니까 토지 경매 일괄 경매죠. 촉탁 등기로 인한 일괄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하고 유치권은 성립한다. 맞죠? 그죠? 예스. 여러분들 또 어려워하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건물로서의 외형을 갖추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건물로서의 외형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예스라고 하시는 분은 약간 조금 야리까리하시, 실력이 조금 어정쩡하신 분들, 야리까리 아닌지, 그죠? 이것은 법정지상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법정지상권에서 나오는 말이죠.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이 내용이 아니죠. 변제기가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변제기가 돌아야 되고, 공사를 변제기 이전에 기입등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된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근데 법정이상권은 낙찰 받고 잔금을 댄 때까지 건물을 완성하면, 그죠? 건물을 완성하면 법정이상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자, 이거 틀리신 분 많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부합물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의 부합물, 이건 제가 전 강의, 전전전 강의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죠. 그죠? 결련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토지의 부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채권자에 의한 촉탁 등기로 건물과 토지가 일괄 매각 시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법치권을 판단해야 하며 법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틀린 말이죠? 노조도 왜? 전 시간에 했던 거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으로, 그러니까 촉탁 등기, 이게 촉탁 등기로 된 상태거든요. 촉탁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죠? 이게 일괄 경매를 청구 시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요.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대부분 판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치권 인정될 수 있죠?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어디까지 했지? 통화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건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던 거. 일괄 경매에서 법정이상권 불성립,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인데, 요 표를 보시고, 제 블루오션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판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일괄 경매 청구권의 규정 취지에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읽어드렸던 건데, 민법 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후에 그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설정자죠.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되겠죠.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 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설정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저당권자 어쩌고저쩌고 실행으로 3자에게 경락될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현저히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예,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법정이상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성립합니다. 그죠? 어차피 법정이상권 성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죠? 어차피 토지하고 건물을 이게 토지죠? 토지하고 이 건물을 같이 매각하는 거니까, 그죠? 같이 매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낙찰자가 박영춘이야. 그럼 이 토지도 A, 박영춘 거, 건물도 박영춘이야. 그럼 박영춘이가 내가 내 소유인데, 나 이거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니까 철거해버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을 가지고 다툴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논리로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과 법정이상권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걸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법정이상권은 뭡니까?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건물로서의 외형을 갖추면 법정이상권 인정되죠?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코피 터진 사람들 많습니다. 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하고 좀 헷갈리는 게 유치권에서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맞죠?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건물로서 외형을 갖춰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매각대금을 한 때까지 요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하고.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에서는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고 또 비슷한 내용들도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도 뭐 해체나 이동이 용이한 것은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고 부합물, 종물, 컨테이너, 뭐 비닐하우스 등 뭐 이런 관리인 숙소, 철고조물, 천막 등은 해체가 용이하잖아요. 그죠? 해체가 용이한 것들은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유치권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합물은 유치권 인정 안 되죠? 부합물은 종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부착물, 정착물, 천막 등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지만 유치권도 인정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부합물, 종물, 주물 이런 것들은 제가 608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봐시고요. 요것도 역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토지만 경매 시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닥공사나 또는 철골 공사만 되는 경우도 유치권 안 되고 H빔, 터파기, 뭐 건물에 관한 공사인가 토지에 관한 공사인가 이 부분에서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본 기초 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 가설 울타리, H빔, 컨테이너 박스 유치권
안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사실 중점적으로 할 게 바로 이 신의치 기반이에요. 신의치 기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의치 기반은 인정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인정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의치기라는 게 뭐예요? 그죠? 신의치기라는 게 뭡니까? 신의성실이잖아요. 그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 그죠? 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가 지금 나온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신의성실은 말 그대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식에 맞냐? 상식이 안 맞냐?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신의칙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죠? 그리고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터잡죠. 그죠? 공평의 원칙에 터잡고 법정 담보물권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절차 입찰인은 낙찰을 받더라도 유치권의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는 유치권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므로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저당권자 등 채권자가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말입니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신의취 위반 인정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권의 불가분성, 그 다음에 감액 청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신의취 위반이라는 것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에, 그죠?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경우, 그게 중요한 거,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이거 좀 잠깐만요. 가나요?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경우, 이거 좀 제가 빨갛게 좀 해볼게요. 이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신의취 기반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10억인데 만약에 거기 압류, 가압류, 저당권이 막 한 15억, 20억 있어.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그죠? 부동산 가치는 막 이게 10억인데 막 채권 최고액이 막 15억, 20억이야. 여기 상태에서 뭐 경매 기입 등기가 되기 뭐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전에 뭐 이 그 소유자하고 공사를 했다든가, 그죠? 계약에서 공사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소유자하고 뭐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신의취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례에서 얘기하는 신의취 위반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판례는 몇 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신의취 위반을 그래서 뭐 이제 그 건물의 가치가 10억인데 뭐 한 11억, 12억 있다. 이 정도는 인정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거의 인정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의 가격이 10억인데 뭐 15억, 20억이다. 그리고 뭐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뭐 한 4, 5개월 전, 4, 5개월 또는 6개월 전, 6, 7개월 전에 뭐 이 소유자고 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뭐 이렇게 약간 뭐 허위로 공사대금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영수증을 첨부했다든가, 아니면 뭐 6개월에서 한 4개월 전에, 이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4개월 전에, 그죠? 4개월 전에 뭐 여기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해서 여기다가 뭐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신의취 위반인 거죠. 왜? 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치는 10억인데 채권 최고액이 15억이야. 또 여기다 공사 금액까지 합치면 공사 금액이 한 5억이에요. 그럼 한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건물 가치에, 그 부동산 가치에 더블 또는 1.5배, 2배 이 정도 돼야지 신의취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뭐 100%, 120%, 130%, 150%까지 다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여기에 조건은 대부분 다 경매 넘어가기 전에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다 알거든요. 그죠? 특히 1금융권에서는 보통 뭐 2, 3개월 정도만 이자를 연체해도 뭐 경매 청구 어쩌고저쩌고 문서가 날라오죠. 그죠? 문서가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4, 5개월 전 또는 6개월 전, 7개월 전, 5개월 전에 뭐 공사를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과도한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뭐 이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보면 이 건물 경매로 뭐 이자는 잘 내고 있습니까? 채권자가? 아니 채무자가? 아니면 몇 개월 미납이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압류가 계속해서 붙는다든가 이제 저당 그 등기부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매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도 있었잖아요. 아, 이거 경매 넘어가겠네? 경매 넘어가는데 내가 이거 공사를 해야 되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과도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다. 또는 과도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임차인을 넣었다. 또는 과도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 뭐 임차인을 뭐 넣었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신유칙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대법원 판례로 한번 볼게요.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다 일관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일관적으로. 그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거든요. 대전 고등법원 판례인데, 요 판례 내용 핵심도 그거예요. 경매 개시 가능성 인지 후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유치권 주장 시 신유칙이 위반된다. 그죠? 이건 또 경매 기입 등기 5개월 전에 공사를 수주했대요.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과도한 빚이 있고 건물도 노후화됐고 그렇지만 그래서 건물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건물이 새 거면 더 임차인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뭐 월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공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등기부에 다 채권 채굴이라든가 뭐 압류라든가 가압류 저당권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세도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죠? 시세에 비해서 월등하게 뭐 1.5배 2배 많은 압류 가압류 뭐 그런 채권들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을 뭐 한 5개월 6개월 7개월 전에 했다. 그러면 공사업자도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 소유자도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신유칙 위반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경매 개시 전후로 사업자 등록, 전입신고, 유치권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경매 개시 전후로 그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공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도 내고 또 이제 그 다른 사람 전입신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경매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사 도급계약 및 사용수익 약정을 체결하고 점유한 것으로 보임. 이제 이 판례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 이제 대법원에 상고가 기각되는데 결국엔 대전 고등법원에서 원심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매가 내일 모레 넘어갈 건데 과도한 채무가 있는 이 부동산에 여기다 대고 공사도 도급했고 그죠? 또 그 사용수익 약정도 체결하고 뭐 공사를 완성해서 뭐 4층 5층 6층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는 뭐 공사를 완성하고 그죠? 뭐 4층 5층 6층을 사용하되 매월 300만원씩 주기로 한다. 그런데 이 월세를 1년이면 3천이잖아요. 공사대금은 5억인데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5억이에요 여러분. 5억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약정을 했어. 만약에 이제 공사대금을 안 줄 시에는 뭐 3층 4층 5층을 매달 월세 300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공사대금 변제될 때까지. 그러면 이 300이면 1년이 4천인데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니 누가 공사하고 10년 안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닌가요? 이거? 이런 경우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신유칙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니까 어쨌든 제가 등기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 부동산 가치가 한 5억, 한 30억 정도 되는데, 30이라고 합시다. 30억인데, 저당권 23억, 뭐, 어쩌고 4천, 5천, 뭐, 9천, 3,700. 어휴, 그죠? 그 다음에 서울 보증금에서 또 6억.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매 기입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도, 뭐, 그죠? 압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가 경매 기입등기 되기 전에, 4, 5개월 전에 계약을 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닥 및 벽수리, 내부 인테리어, 목공, 뭐 조경 공사 등을 통해서 5억 6천만의 도급을 받았대요. 5억 6천 도급을 받았는데 채권 채거액을 가만히 보니까 그죠? 이것저것 다 보니까 뭐 저당권이 23억,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세금 합계가 5억,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압류 가압청금이 3억,
그다음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32억이야. 거기다가 공사를 갖다 5억에 추가해? 그럼 이게 40억짜리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의 가치는 25억짜리인데 보통 이게 32억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플러스 5억 6천에 공사까지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자기가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2층, 3층, 4층을 매월 300만 원에 쓰기로 했다. 이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는데 상식으로 여러분들 공사하고 10년 동안 내가 월세를 차감하기로 했다. 그거 이해가 갑니까? 아니 어떤 정신 나가지 않은 공사업자 외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거죠. 더해 먹었다든가. 그죠? 그래서 계약서상의 공사 내용도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계약서상 여러분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공사 계약을 도급 계약을 작성하면 좀 디테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뭐 어디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얼마를 주기로 한다, 얼마를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그다음에 구체적인 공사 내용 및 기간, 소요된 비용 등도 밝혀지지 않는 등. 지가 떳떳하면 하기다 뭐 그죠? 경매 기입 등기가 5, 6개월 된 상태에서 전에 그죠? 여기서 공사를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체계적인 공사 내용 및 기간, 소요된 비용 등도 밝히지 않는 등 어쩌고저쩌고 그죠? 전 소유자로부터 한 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대요. 공사를 완료했답니다. 근데 이거 가짜일 냄새가 많이 들죠? 그죠?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 소유자 유치권자 사이의 목적인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시를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 내용들 한번 잘 보세요.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 5개월 전에 공사를 수취했어요. 그죠? 경매 기입 등기 5개월 전에 이렇게 채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매 기입 그러면 중간에 중단을 하던가 그죠? 계약서를 다시 쓰던가 해서 자기 채권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 새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판례 부당 고등부분 판례인데요. 이것도 역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다시 환송이 된 건데 자, 이것은 상사 유치권에 관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상사 유치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매 기입 등기 5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납품 대금을 가지고 뭐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서로 이제 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 건물의 가치는 뭐 한 15억 정도 되는데 15억 정도 한 2, 3억 정도 되는데 그죠? 근저당도 한 뭐 11억 그 다음에 100억 아니 이 건물이 한 100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억 그 다음에 뭐 또 13억 또 13억 뭐 이거 이렇게 저당권이 계속 위험하죠. 많이 달렸죠. 그죠? 보세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그죠? 거의 뭐 진짜 만땅으로 찼잖아요. 그죠? 만땅이 뭐야? 만땅보다 훨씬 넘었죠. 채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알면서도 이게 의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밝혀내야 돼요. 낙찰자가 그죠? 유치권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통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유치권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불순하다든가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한 5, 6개월 전에 6, 7개월 전에 뭐 이런 공사를 했다든가 그죠? 그리고 또 채무가 이렇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뭐 150%, 200%가 됨에도 알면서도 공사대금까지 합치면 뭐 한 300% 되겠죠. 그죠? 공사대금까지 합치면 알면서도 그죠? 목적이 불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들어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결국 판사님께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는 게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뭐 6개월, 6, 7개월 전에 공사를 했다면 의도적인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지? 안 그래요? 그죠? 채무 초과 상태에 있거나 임박한 상황. 그죠? 또는 그 채무자와 공사업자 간에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 임박함을 알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2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에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도 했고 그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내용이니까 자 그래 보세요.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뿐더러 건물 감정가액이 50억이래요. 건물과 그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를 포함한 감정가액이 83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문제가 있죠. 경매 절차가 곧 되지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딱 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한 10억 정도 예요.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당권, 압류, 가압류 막 쭉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보통 15억, 20억 1.5배에서 2배는 돼야지 신의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사업자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6개월, 7개월 이전에 보통 판례에서 얘기하는 게 6, 7개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이 초과 상태에서 채권 최고액이 초과 건물 가액을 훨씬 뛰어넘는 1.5배, 2배 상태에서 이런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공사를 강행했다든가 공사 계약을 했다든가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 신의축 위반이다. 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세대 빌라를 갖다가 공사를 하는데 그죠? 창호공사를 예를 했어. 그러면 이 다세대 빌라 전체를 다 점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창호공사업자는 이 한 세대만 점유해도 다 이 전체에 미치는지 이게 바로 불가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유치권에 대한 불가분성, 지분에 대한 불가분성, 법정지상권에 대한 불가분성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제가 다 강의했던 불로정결에 다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불가분성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한 불가분성 대부분 판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과 채권의 불가분성 대부분 판례 적어놨습니다. 이거 꼭그 불로중계돼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한 번쯤은. 자,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좀 이렇게 좀 양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한 30분이니까 짧게 한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유치권 부전제 소송과 소멸시효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점검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13편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와 유치권 부전제 소송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렇게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교재 구입은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하십시오. 어차피 구매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뭐 가격 올리니까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8월 달부터는 198만 원이고 9월 달부터는 208만 원. 그다음에 10월 달은 21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20만 원까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200만 원 넘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부담돼요. 심리적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단위가 달라지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 안에 반드시 좀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저랑같이 한번 경매 한번 박사 한번 대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